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다리던 격월 이건규 시간이 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솔직히 좀 징징대던 때가 더 많았는데 네, 맥 좀 짚어달라고 네.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한테 이거 너무 빈맥 상태라고 환자 다 주고 간다. 근데 요즘에는 오우 막 펄떡펄떡 뜁니다. 네, 그렇죠. 와, 시장이 지금 2,800선 중반까지 네, 단숨에 올라왔다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지수가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거의 정말, 2,400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3,000까지 150포인트밖에 네. 안 남았어요. 3월까지만 해도 3월에도 뭐 엄청나게 좀 하락이 있었고 했는데 예.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좀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다,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역대 정권들을 봤을 때 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맞아요.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은 있다가 네. 빠지고 네, 기대감만 있다가 기대감도 빠지고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한 달 내에 상법 개정을 뭐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뭐 이제 세일즈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잘 먹히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일본에서 한번 이제 경험을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지가 좀 보여지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개인들이 움직이는 장세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고 아하. 그리고 움직이는 주식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저PBR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귀결되는 것들은 상법 개정 내지는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기업들이 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을 또 좌우하는 그런 기업들 네, 위주로.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코스피 상승분들 잘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제 지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 움직임들이 더 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한 달? 이제 뭐 한 달도 그렇죠. 안 한 됐죠. 달도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뀐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저는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혹시 여러분이 느끼신 건 어떤지, 지금 이 2850까지 올라간 코스피를 제대로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를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와이즈 부스터 몇 분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고가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거의 나눠 먹는 개념으로. 근데 이게 또 장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또 알 수가 없고, 이게 네, 빠르게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약간 이제 왜 2400이 이럴 때는 막 악재가 나와도 또 둔감했었잖아요. 네, 근데 2800을 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만 뭔가 악재가 나오면 또 와르르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내심. 네. 제가 좀 심약해서. 근데 이번 장은 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야기만 됐지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시장의 신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그냥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던 것 뿐이었고 뭐 실제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결국에는 뭐 개인들의 수급이라는 것들은
많이 떠났었죠. 뭐 해외 투자로 많이 떠났고 그렇죠.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실망해서 많이 떠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야기만 됐었지만 실제로 뭐 지주회사라든지 뭐 저피별 회사들 그리고 자사주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제도 변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를 뭐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주회사 주주들은 약간 그 지분 좀 희석이 좀 불가피했던 그런 부분들이 강탈. 좀 존재했다고 하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짜 자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지주회사화랑 이제 같은 회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상당 부분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발생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결국은 시차일 뿐이지 기다리면은 이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만 하다. 다만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외 변수가 뭐 크게 지금보다 엄청난 큰 변화가 없다라는 만약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수는 지금보다 올라도 크게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변에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고 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식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런 표현까지 저는 잘 쓰지는 않는데 네네네. 한번 버블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호. 정말 안 쓰시는 표현이네요. 네. 처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변화, 네. 실제로 상장사의 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존에 좀 보지 못했던 저는 격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오. 격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 정말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의 변화. 그래서 좀 알짜 회사의 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표현을 네. 버블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네. 그 PER 보니까 한 2,800 기준으로 PER이 9점 몇 배더라고요. 네. 10배가 안 돼요. 네. 2,900 정도나 돼야 뭐 한 10배 될랑말랑 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 버블이면 PER 한 30배. 30배까지는 좀 네, 과하고요. 친구병이 5천 바로. 네.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서 더 올라도 네. 설사 크게 뭐 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50포인트 남은 네. 3천 가도 뭐 이거는 3천보다 뭐 무리도 아니고 상당 부분 위쪽으로도 3천 받고 4천 더. 4천 농담입니다. 더는 아니고. 이게 시장이 이렇게 좋아하고 까불 수 있는 네. 날이 그래서 온다는 되게 것도 참 조심스럽긴 좋은 해요. 거죠.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맞아요. 인해서 뭐 냉각됐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해봄직하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시점에서 그 지점을 짚어봐야 되는데 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네. 7월 9일까지입니다. 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에 런던에서 미중 간의 네, 협상도 시작이 또 2차로 시작이 되고 네, 근데 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누가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나올지 싸우고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일단은 예측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엄청 어렵죠. 이게 또 한번 시장을 흔들 염려 자체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네. 걱정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과연 한 달 만에 뭔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가정은 쉽지는 않다. 뭔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가정을 깔고는 있어요. 근데 기본 가정을 네. 한 달 안에 뭐가 된다가 네, 아니라 오히려 또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거의 한 3달, 4달 동안 겪어왔잖아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내성이 생기고 좀 이런 이슈들에서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뜨거 하기보다는 뭐 그래 이것도 계속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했었지 정도로 어느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놀라는 정도의 만약에 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강도는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외국인 중심 장세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강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존에는 반도체를 사더라도 반도체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하이닉스를 사고 네. 삼성전자를 파는 외국인의 행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좀 사더라고요. 네. 순매수로. 네. 이거는 의미 있는 변화로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한국 증시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그냥 바구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가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국 주시장을 사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모멘텀의 변화를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7월 달에 이제 품목별 관세가 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관세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아하. 6월 달까지는 이제 좀 과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디램 업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았었던, 특히나 그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봤었던. 그래서 이제 뭐 AI 뭐 서버라든지 뭐 HBM에 대한 수요도 조금 선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7월이나 언제부터 반도체 분야 그 품목 관세 생길 수도 결국에는 있으니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우리 빨리 쟁여놓자. 먼저 네. 수입해 갈게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그러네. 네. 그게 이제 거의 한 5월 네. 이때쯤 실적으로 또 땡겨갈 네. 수 있으니까 네. 5월 6월까지.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또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 이전까지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비해서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그래도 좀 볼만한 부분은 하이닉스는 이제 상반기 때 모멘텀을 먼저 땡겨갔기 때문에 하반기 때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는 오히려 하반기 때 이제 8월수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HBM3E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좀 8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HBM3 12단 네. 그거 컴퓨터에다 이렇게 꽂으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서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 계속해서 이제 지연됐고 안 됐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맥 좀 짚어보셨나요?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태까지 계속 뭐 사실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속아왔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기대감 이제 또 가져도 되나? 네. 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선수요 발생했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과 관련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좀 크로스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가장 모멘텀이 활발하고 가장 좋았던 하이닉스는 이제 하반기 때 약간 둔화가 되는 반면에 뭐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사실 모멘텀이 전혀 없었는데 뭐 하반기에는 뭐 HBM이 됐든 뭐 원시 나노 공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파운드리 공정이 됐든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생긴다고 하면은 뭐 바닥 대비해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꼭 사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이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뭐 이제 테슬라가 됐던 퀄컴이 됐던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드는 수준이지 뭐 수익이 엄청난 수준은 아닌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는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거이지 이제 개별적인 주식 관점에서 매력적인지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나 모멘텀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아리까리하다. 뭐 이게 명확하게 정말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 출연 때 말씀해 주셨나요? 12월 때 말씀해 주셨나요? 삼성전자의 5가지 네. 기대 요인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파운드리 추가 고객 네. 확보하는 거, 그리고 원C 공정의 경쟁력이 확인되는 거, 네. D램 업황이 회복되는 거, 중국의 CXMT 제재 미국이 네. 가하는 거, 그리고 네. 상법 개정되는 네. 거. 네. 이 중에 일단은 확인이 된 건 D램 업황은 아직 사실은 좀 가수요. 확인된 거는 없죠. 예. 네, 확인된 건 없는데 이제 원시 나노 공정도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율을 올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율을 언제 잡느냐의 문제이지 기본적인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뭐 다시 재설계가 된 것 같기는 해서 뭐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뭐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바닥 시그널은 보이고 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주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CXM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해서 뭐 이제 아직까지도 뭐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 이제 뭐 4분기 경에 됐을 때는 HBM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CXMT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CXMT, HBM, 네. HBM 뭐 2까지는 뭐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3 관련해서도 뭐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DDR5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선단 공정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가 어느 정도 이제 장비가 좀 제재를 지금도 이제 원활하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하면은 뭐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뭐 후단 공정, 뭐 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장비 발주가 딱 멈추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현재 상황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내년에는 DDR5도 CXMT가 생산할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CXMT 비롯해서 반도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네덜란드나 미국의 장비가 특히 이제 첨단 네, 장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제재하는 거, 미국의 지식재산권 기술이 쓰인 걸 중국이 못 쓰게 하는 거 이 정도인데 또 네. 중국은 자체 장비 만들어서 또 많이 돌린다고 하고 DUV 가지고도 이제 뭐 7나노뿐만 아니라 5나노까지도 만든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때고 그 반도체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까지도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꽤 네.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것도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과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온기가 같이 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상반기 때 이제 D램에 대한 업황이 사실 당겨서 하반기 업황을 좀 당겨왔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부장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정말 HBM에 3분기 때 퀄 통과되고 4분기부터 납품이 된다고 만약에 그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 HBM 캐파를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확대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뭐 그런 쪽에는 만약 그 이제 신화를 믿는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한다면 네. 말씀드리는 순간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3시 반쯤 찍고 있거든요. 네. 2855, 1.55% 올랐고 네. 코스닥은 1.06% 오른 764. 이게 저희가 6월 9일 월요일 오후 시간에 촬영하고 있는 그 현재를 라이브처럼 보여드리는 거고 라이브는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은행주, 네. 증권주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와 이거 무슨 과거에 AI 로봇주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네. 근데 물론 고배당주에 대해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좋은 건 좀 알죠 배경은.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게 고배당주로 이제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이거 뭐 벌써 몇 년치 배당 수익이 차익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네.
이걸 차익 실현해 말어?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 말어? 이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더라고요. 네. 분리과세가 정말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밖에 이제 크게 이제 찾아볼 게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해봤자 이제 임대소득을 봤을 때 수익률이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맞게 되면은 거의 뭐 배당소득의 절반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소득에 대한 어떤 매력이 낮았었다라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뭐 요게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감소하더라도 시장을 좀 키워서 만약에 뭐 정부가 결국에는 뭐 금투세 등을 통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PER 뭐 한 15배, 20배 받고 PBR 뭐 2배 이상 받고 코스피 뭐 한 5천 이상 올라가고 하면 그때부터 금투세 논의한다고 해도 뭐 그거는 과거처럼 반발이 많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안 했으면 좋긴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내수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려고 하면은 기업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주식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는 해요. 다만 일단은 뭐 그 과정에서 뭐 키우고 나서 뭐 나중에 뭐 그런 세금을 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제 분리과세는 뭐 주식시장에 이제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유입시킬 수 있는 저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셔서 라이브 하려고요. 저희가 소환해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대선 앞두고 그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제도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효과를 좀 봐야 한다. 약간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깊이 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기사들이 좀 약간 좀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정말 이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 그러니까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사견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당의 의견인지 뭐 이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로소득을 조금 더 깎아줘야 된다라는 부류와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류랑 약간 조금 충돌이 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힘을 보태야 된다? 아실 겁니다. 와이스트릿과 함께 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혹시 그 투자자의 접근 방식에서 은행주랑 증권주는 좀 달라야 할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좀 달리 봐야 될까요? 은행주는 기존에 이제 모범생, 우등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이제 모범생으로 변신하고 싶어 하는 약간 열등생? 아직까지는. 미래 우등생.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은행의 숫자가 줄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구조조정도 있었고 이제 조금 안정화된 반면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안 됐었기 때문에 증권주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연동되어 움직였던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주 환원을 좀 높이면서 한번 밸류업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증권도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뒤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증권회사는 이번에야말로 지금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첫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증권회사들의 PBR 숫자가 이제 수치가 낮은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리고 여전히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지수가 뭐 3,000을 넘어서서 뭐 정말 뭐 과거에 뭐 바이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현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오를 때 하루에 막 10% 이상 급등하는 날도 그렇죠. 있고 20% 막 오르기도 하고 막 신고가 행진 등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보다는 네. 가능성? 근데 저는 지금 장의 색깔에 굉장히 맞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 왜냐면은 과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은행이 하는 걸 한번 봤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증권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제 증권주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PBR 관점에서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와 달리 은행주는 약간 그런 걱정 드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매년은 아닙니다만 매번 정권 초반에 네. 항상 은행장들 불러 모으고 그렇죠. 조금 이제 사랑의 회초리를 좀 들지 않습니까? 네. 서민금융 확대하라, 금리 뭐 어쩌게 해라. 그러면 또 은행주의 뭔가 투자 심리가 또 급격히 냉각되는 게 왕왕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있었고요. 근데 은행들의 이익 체력이 너무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기금을 뭐 몇백억, 몇천억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은행 이익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등생이어서 오히려 반대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고 은행들이 이익을 만약에 환원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이익을 까먹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고 하다 보니까 안정성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재미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95점 맞던 애가 또 95점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증권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인데 맨날 95점 맞다가 선생님이 너 좀 봉사할 좀 동생 그래도 다녀와. 92점 뭐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이게 오늘 6월 9일에 나온 기사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하나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 물가 대책 챙겨달라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 라면 관련주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물론 라면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은행 입장에서는 남일이 아닐 수도 있고 라면 관련주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이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또 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약간 오해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오해요? 개별 단가가 2,000원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라면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해프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라면 가게 일부 내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뭐 펀더멘털의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라면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드라이버 요인은 해외여서 사실은 이제 해외가 이제 국내보다 마진이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어서 이제 해외 쪽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해서 수출용, 내수용, 혹은 프리미엄 라면 아니면 서민을 위한 라면 또 이렇게 또 이원을 한다면 또 하나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PBR주 관련된 페널티도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PBR 0.2배밖에 안 되는 회사는 M&A 세력이 들어와서 적대적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 PBR주도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근데 다만 이거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이 아직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저 PBR은 기대감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밸류업을 했을 때 저 PBR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공시를 더 투명히 하고 밸류업과 관련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지 공시를 해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인 것보다는 조금 유화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밸류업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BR 0.2배 미만은 뭐 상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PBR의 기업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 PBR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 PBR이면서도 조금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좀 재평가될 수 있지, 모든 저 PBR 주식이 재평가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저 PBR 주식들이 올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저 PBR보다는 오히려 고 PBR 주식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자국 투자자들이 좀 증가하면서 고 PBR 주식들이 오히려 더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요인이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좀 IR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좀 스탠스가 변하는 게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저 벽창호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건 노다지 IR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뭐 부동산도 사실은 서울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지. 건설주가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잡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좀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이제 공공부지를 좀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시행 정책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회사들한테 수혜가 있긴 하지만 그 수혜가 뭐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건설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원전 때문에 사실 오른 거라서, 그래서 말씀 주셨던 건설 회사들이 오르긴 했지만 너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빠져서 조금 반등한 수준이지 의미 있게 건설 회사들이 올랐냐를 보면은 의미 있게 오른 회사들은 결국에는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도 맥을 좀 짚어주세요. 그 원전 관련주가 지금 거의 뭐 향후 몇 년치를 다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기대감도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이제 체코에 대해서도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어떨까요? 결국에는 SMR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확대해서 짓겠다라고 권을 한 상태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특정 기업들한테 수주가 발생하기 이제 시작하는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뭐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뭐 상승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뭐 기자재나 이제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소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신뢰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는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도 있고 소수업체가 수혜를 보는 구조이고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모멘텀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조정 없이 가리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건설주처럼 백화점을 비롯한 그 유통 내수주들 네. 지금 내수 엄청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 1분기에도 YOY 이게 참 그 전년 동기 대비의 마법인데 네. 전년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전년 그렇죠. 동기 대비로 막 엄청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주가도 바닥 대비 엄청 올랐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수주는? 결국에는 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낮았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충당금이라든지 비용 반영된 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내수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악을 지난 시점에서 주가는 최악만 확인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등에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건설 회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좀 눈에 띄었듯이 이제 유통업체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만의 좀 특성이 있었던 거는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의 이제 매각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설명되는 수준으로 워낙 쌌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계속해서 샀었던 지분을 늘렸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유통주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곳보다 경기를 좀 상대적으로 덜 타죠. VIP들이 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소득 분위별로 네. 조금 이게 차별화되어 있고 좀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백화점 소비 계층은 또 꾸준하게 백화점에서 소비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낮았던 것들이 여전히 계속 소비해 주네라는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충족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또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맥을 짚어주시면서 아이고 살아난다.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엔터주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BTS의 이제 뭐 군백기 해소, 네. 이제 컴백 뭐 이런 거 비롯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의 6월이면 이제 거의 다 복귀하더라고요. 네. 제대하더라고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는 엔터주가 이제 신고가 랠리입니다. 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시점에는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게 반년 전이랑 또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좋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앨범 판매량이 이제 바닥을 찍을 것 같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그 공연도. 네. 공연이 좀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네. 것 같다. 뭐 마지막으로는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 판매 단가 자체가 이제 티켓 가격이 뭐 매년 뭐 5%, 10%, 15%씩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 왔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K-팝 그룹 동남아에서 어디에 그 공연할 때 티켓가 네. 너무 비싸다라고 막 현지 언론에서 문매 막 때렸다 하는데 네. 근데 다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한령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냥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은 외국 그 관객들이 오니까.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제 관람을 하고 돌아가시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구권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이 아니라 이제 서구권의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6월까지 했을 때 이제 누적 관광 이제 관람객을 보면은
이제 서구권의 관람객 숫자가 지난해 연간 수준의 거의 2배 수준을 이미 이제 넘어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관람객의 3분의 1이 서구권 관람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서구권 관람객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특히나 뭐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의 이제 성장성이 이미 많이 담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부담 없이 주가가 더 올라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는 가격에서 네. 이제는 더 올라도 부담이 없는 크게 상황. 이상하진 않다. 크게 이상하진 않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 이유를 또 막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떨어져야 됩니다라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의 논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엄청 비싸냐? 왜냐면 이익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과거 대비했을 때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4분기였나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일부 엔터주도 지금 거의 다 낙폭 회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떨어져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뭐 떨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격월 이건규를 꾸준히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2달에 한 번씩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매월 할까요? 농담이고. AI 관련주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요즘 AI 관련주가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 또 중동에 대한 기대감 또 주가 다시 올라가고 시총 1위 탈환하면서 국내 AI 관련주들도 또 다시 또 힘을 내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민간 중심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죠. 이거 진짜 수혜주는 좀 어떻게 구분 지어봐야 될까요? 진짜 수혜주가 또 있을까요, 국내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AI라고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100조 원 투자는 이게 하드웨어 투자 중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전 국민한테 이제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용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AI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가 지금 있나? 라는 약간 의문은 갖고는 있어요.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출연하셨던 모 대표님의 모 기업 중소기업은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지금 있죠. 완전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뭐 협업을 통해서 뭐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지 뭐 자체적으로 뭘 할 생각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이제 뭐 광고 플랫폼을 AI로 해서 조금 효율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뭐 LLM 모델을 엄청나게 뭐 활성화시켜서 이제 AI를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첫 번째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풍력 단지 등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개별 주체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지 내지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는 그냥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 기반을 둔 건설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산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든지 뭐 전력기기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이제 인프라를 계속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프라 기업들이 오히려 그냥 좀 심플하게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뒷단의 수혜나 그 뒷단의 참여 업체들은 조금 얼마만큼 의지가 있을지 얼마만큼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투자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AI 서비스로 돈을 잘 벌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앞단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호남 그 인프라 쪽에 쪽에서 뭐 풍력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력을 만약에 이제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전력 이야기 해주셔서 말인데 네. 그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스타 주식이었고 네. 근데 좀 많이 쉬어갔었죠. 해서 네. 지난 4월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허준 선생님한테 그 맥집 봐달라고 하셨죠. 그때 네. 변압기기 관련주가 조금 이제 알아누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네. 뒤로 또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은 그냥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네, 변압기. 그 대표적인 게 관련주고. 변압기였고 조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그때 이제 조선이랑 변압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었고요. 그래서 반등할 때도 저희가 반등폭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빠져서 할 수 있는 액션은 결국에는 많이 빠진 거를 더 사는 게 가장 좋은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체험을 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네. 여전히 주도주에 있는 섹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업황이나 이익에 대한 추정이 꺾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더라도 파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이 컸다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화장품 유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반등폭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줍줍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향후 전망이 좀 덜 확실해 보이는 것들 좀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좀 집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격월 이건규 4월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서 기회는 항상 또 네. 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네. 네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이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좋은 불장에서 네, 잠들어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좀 깨워주십시오. 네, 제약바이오 쪽이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뭐 약가 인하라든지 관세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매를 든 게 있기는 한데 네. 이 급등장에서 지금 바이오가 완전 소외됐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개별 종목별로 저는 따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빠졌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오산이고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제약 업종이 많이 빠지면서 개별 종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같이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셀트리온을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네. 펴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마진이 좀 낮아지는 걸 보면은 이제 가격이나 압박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부분,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좀 과하게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저는 특정 이제 바이오 뭐 제약 회사를 좀 지금은 사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향후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주가는 뭐 그거와 관계없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사는 거죠. 뭔지 혹시 살짝 여기 종이에만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만 보게. 여기 살짝. 이거는 뭐, 이제 네. 그 자산운용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컴플라이언스 뭐 문제가 안과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예요. 안과? 네. 그래요? 힌트까지만. 네. 올해 초부터 또 이건규 대표님이 대북 관련주, 요거 네. 이제 대선 이야기 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것도 네. 그냥 테마주가 아니라 네. 뭐였더라? 뭐 관광 뭐 이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였죠. 네. 흐름 좋더라고요. 네. 지금도 혹시 유효한가요? 물론 지금 뭐 대통령도 신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북한과의 이야기는 아직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 뭐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북한과 관련된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실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을 빼놓고 보더라도 빼놓고 보더라도 그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기대감이 붙어주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런 생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이슈가 또 언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요거는 알 수 없는 영역. 네. 그런데 기존에도 실적은 잘 나던 기업. 그래서 네.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이렇게 또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고. 아까 그 4월에 장 많이 빠졌을 때 변압기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많이 사셨다고 네. 줍줍하셨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조선주가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들은 그쵸. 있어요. 네, 그렇죠. 원체 이제 많이 네, 올랐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꺾인 거냐? 추세 네. 이탈은 아직은 아니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보다 이제 비중은 조금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살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참 조선주가 좋을 때는 조선주 말고 살 게 사실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거 4월까지는 출연하셨을 때 네. 지금 당장 조선주 팔아서 살 게 보이지 않는다라 하셨었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살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신규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뭔가 막 비싸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이 현재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그러니까 지수가 꺾일 것 같아서 장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력적인 종목이 없어서 이거 이상은 이제 팔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건데 살 게 안 보일 때, 살 살 게 게 안 없을 보일 때. 때. 예.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반에 이제 버블이니 뭐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2,850까지 빠르게 올랐어도 그래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네, 살게 보인다. 네, 매력적인 게 많이 보인다. 네, 여전히 약간 뭐 지금은 밸류 장세라기보다는 좀 모멘텀 장세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그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기존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고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더 늘릴 필요는 없죠. 그냥 이제 뭐 이제 조금 뭐 이제 딴 거 살 게 있으니 요거라도 조금 덜어서 요거 사볼까? 차익 실현해서.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을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장시간 올라왔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럼 네. 비슷할까요?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2년,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주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미국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LNG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었던 뿐이지. 근데 이제 실제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뭐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다 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다른 주식을 사기 네, 위해서 너무 일정 이게 부분 사고 싶은 게 또 생기면 뭐 뭐 약간 좀 허물어서 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살짝 엔진 네. 쪽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엔진도 뭐죠? 엔진은 강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국내 조선 회사에만 납품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조선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레버리지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이제 조선 기자재는 조선주랑 흐름을 또 같이 가니까 네. 이것도 뭐 비중으로 봤을 때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네, 같이 저는 그냥 조선주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대표님? 선크림을 저는 평상시에 바르진 않아요. 골프장 가실 때는 골프장에 갈 때만 바르죠. 네. 아니, 지난번에도 이제 화장품주 이야기하시면서 선크림 관련 부분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아, 선크림은 안 바르시는군요. 아, 제가 원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그나마 바르는 게 이제 선크림인 거죠. 그나마 가끔 생각날 때. 아, 생각날 때는 아니고 필요할 때. 요즘의 화장품은 어떨까요? 사실 화장품도 참 장기간 랠리였고 OEM, ODM 같은 경우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근래 한 3개월? 또 무섭게 올랐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좋았던 경우였고 이제 하반기 되면서 안 좋아지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업체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뭐 안 좋은 회사들은 조금 그게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줄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위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한테 좀 일감이 좀 더 몰려드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발주업체들한테는 이제 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들고 효율성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 업체들한테 좀 몰려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중심에서 지금은 중동하고 유럽 쪽에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업체들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 아까 뭐 선크림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선크림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사재기가 발생했던 10개 품목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 지금 실적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미래 수요를 좀 땡겨간.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이제 선수요가 발생을 해서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화장품 섹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좋은 업체들은 지금 아까 뭐 올해 4월 달에 화장품 많이 이제 늘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 부분이 있는 게 바닥 대비했을 때 반등을 지금 되게 꽤 많이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오히려 좀 줄이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줄이고 이제 딴 것들을 좀 늘리고 그런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2개월마다 어떤 좀 흐름의 변화를 또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또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 제가 질문하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조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호텔이에요. 호텔이요? 네. 면세점 엮으세요? 면세점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순수 호텔. 네. 그래서 호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호텔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관광 네, 수요로 외국 인해서. 관광객들의 숫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심지어 뭐 용인에 있는 레지던스가 지금 다 차고 지금 빈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지금 빈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꽉꽉 차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숙박요금이 15에서 20%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그 점유율도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없이 이제 공실 없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가동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객실 점유율 올라가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이제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가 시행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텔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고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재도 좋지만 네.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것 있다. 같다. 근데 과거 이제 호텔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사실 뭐 대기업 계열 회사 중에서 좀 분할된 회사가 분할 상장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공시를 좀 없애야 되다 보니 조금 좀 덤핑으로 좀 싸게 팔았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실 그냥 노느니 네. 싸게라도 그래서 팔자 이제 했던 거. 단체 여행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특정 이제 여행 업체한테 좀 싸게 좀 밀어내겠다. 좀 덤핑했던 네.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이건도 또 저희가 새롭게 네. 들은 거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1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네. 격월 이건규 시간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2달 만에 저희가 네. 함께했고요. 지난번에 참 4월호 끝내면서 마무리했던 게 6월호 되면은 이 새로운 대통령이 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네. 정책적인 것도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8월 그러면 초쯤에 뵈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뭔가 또 큰 변화가 많이 뭐 뭔가 관세 정책하고 이제 관세. 뭐 IT의 변화 정도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실제로 되고 좀 밸류업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6월 현재 여전히 기대감으로 있는 게 네. 그때는 얼마나 또 실현이 됐을 거며 네. 불확실성이 또 얼마나 제거돼 있을지 네. 또 그때 가서 또 그 시점의 질문을 또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이라거나 이제 주식계 허준 선생님 이건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